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국제결혼에 질색하는 미혼 여성들과 관련된 영상의 댓글을 리뷰하도록 하겠는데요.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국제결혼과 관련되어서 많은 미혼 여성들이 지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여우의 심포도 같은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이 용어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출처는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제가 가져왔고요. 이솝우화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우와 심포도라는 이야기이고요.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높은 가지에 매달린 포도를 보았다. 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밑에 여우가 있고 포도가 나무 위에 걸려 있습니다. 여우는 참 맛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여우는 포도를 먹고 싶어서 펄쩍 뛰었다. 하지만 포도가 너무 높이 달려 있어서 여우의 발에 닿지 않았다. 여우는 다시 한번 힘껏 뛰어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포도에 발이 닿지 않았다. 여러 차례 힘을 다해 뛰어보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여우는 결국 포도를 따먹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다. 돌아가면서 여우가 말했다. 저 포도는 너무 쉬어서 맛이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우는 그 포도가 맛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포도를 따먹을 수 없게 되자 원래 가졌던 믿음을 버렸다. 즉,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포도를 따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대신 신포도라서 쉬어있는 포도라서 손에 넣을 가치가 없다는 핑계로 스스로를 속인 것이다. 일종의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를 설명할 때 많이 드는 예화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여성들 같은 경우도 한국 남성들보다는 키가 크고 잘생겼고, 또 우리 한국 남성들에 대해서 뭐 소추, 뭐 육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잭스를 잘하는 양남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서양 남성들을. 하지만 아시겠지만 실제 결혼까지 꼴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적죠. 지금 국제결혼 건수로 보면 남자가 훨씬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 목보 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또 서양 남성들 같은 경우는 한국 남성에 비해서는 책임을 잘 안 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애만 하다가 결국은 결혼에 꼴인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설령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국 남성하고 좀 다르죠. 똑같이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결혼한 이후에도 이혼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들은 여성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국제결혼 하고 싶어. 서양 남자와 백인 남자와. 그런데 본인들은 막상 못하니까 결국은 국내 결혼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는 거죠. 한국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리고 이쁜 여성들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결혼이 본인들은 못하고 남자들은 하니까 본인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어 기제, 즉 여우의 심포도 같은 마음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들부들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트남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 여자를 만날 때 갑질당한 것을 생각하면 아내에게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좋은 후기도 있고 대부분은 좋은 후기예요. 근데 어쩌다가 한두 개씩은 뭐 한 몇십 개 중에 한 개 정도는 좀 안 좋은 후기가 올라오는데요. 올라오면 그때는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안 좋은 케이스도 있으면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없는 거 지어내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요즘 생각해보면 나이든 한국 여자하고 결혼 안 한 것은 조상이 도운 것 같아요. 아내하고 띠띠 동갑이고, 아내는 인서울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한국말 잘하고, 우리 딸은 베트남 국적이 있어서 이중 국적이고 베트남어도 잘합니다. 한국에서 살기 힘들어지면 베트남에 가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뭐 당분간은 대한민국이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기본 체력이 있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까지는 확실히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봐요. 근데 베트남이 지금 경제 성장률을 보면 예전에 우리나라 80년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까지는 우리나라가 확실히 돈도 벌기 좋고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이런 게 확실히 좋을 것 같은데 20년, 20년 정도까지도 괜찮을 것 같은데 30년 정도 지났을 때는 모르겠어요. 베트남의 성장력 이거 장난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베트남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해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대단한 성장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 한국은 장기 저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세금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봤을 때는 한 30년 뒤에는 베트남이 더 살기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저는 조금 듭니다. 우리나라는 세금이 너무 많아서. 예, 그래서 이런 좋은 옵션도 있다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정말 부러운 건 띠띠동갑. 그러면 24살 차이라는 거잖아요. 야, 이거는 정말 조상이 도운 겁니다. 좋은 아내분 만나신 것 같고, 그리고 더군다나 또 국내에 인서울대학에 다니면서 한국말도 잘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기업들 주위 지금 베트남으로 엄청나게 많이 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엄청나게 많대요. 그렇기 때문에 또 좋은 조건으로 취업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부럽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을 한번 보면요. 언어 공부하면 승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애에도 도움이 됩니다. 국제결혼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석삼조죠. 영어, 일본어, 러시아 이 중에서 배우면서 언어 교환, 국내에 한국 좋아서 들어온 외국 여성 공략 등 하면 금방 국제결혼 할 듯합니다. 남성분들 화이팅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언어 공부에 있어서 이제 어른보다는 아이들한테 되게 유리하다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여러 언어를 배우면 상당히 아이의 교육에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가 아니다. 구글이다. 구글에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다중 언어의 장점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거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 기사인데요. 최근 핀란드 아카데미가 발표한 보고서는 다중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6가지 영역에서 단일 언어 사용자보다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다. 그 6가지 능력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 복합적인 사고력, 창의력, 정신적 유연성, 내부적 심리성, 의사 전달 기술. 여기에서 단일 언어를 쓰는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핀란드 아카데미 보고서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도 이런 부분은 상당한 메리트로 저는 작용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전을 생각나게 만드는 영상이네요. 5년 전에 한국 탈출하려고 폴란드 여친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볼 겸 여행도 할 겸해서 여친이 한국에 왔을 때 부산에 갔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분들이 저희를 보더니 눈에서 레이저 나올 기세로 하나는 듯이 째려보더군요. 숙소로 돌아왔을 때 여친이 그러더군요. 그 여자 표정을 봤냐고 하면서 왜 저보고 가만히 있었냐고 그러길래 한국 여자들 상대해봐야 우리만 피곤하다고 하면서 넘겼었는데 그게 벌써 5년 전이네요. 지금은 더 심해진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걸 찾다가 다 못 가져왔는데 여성분들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탈출 막바지에 코로나가 터져서 탈출했는데 실패했는데 2030 청년분들은 부디 탈출 성공하시길. 전 올해로 40대 접어들었는데 다 포기하고 내려놨습니다. 이제 40이면 아직도 시간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10년 전부터 물소남들 하는 거 보고 이해를 못하고 욕하고 제가 이상한 사람인 건가 생각하고 국결에서 탈출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20, 30대 분들이 제가 정상이었다는 걸 깨우쳐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역시 시대를 앞서가신 분이고 원래 시대를 앞서가면 좀 외로운 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여성들이 외국에서 온 여성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부정적인 시선을 바라보는 거는 많이 아시죠? 얼마 전에 다들 보셨을 건데 은평구에 있었던 여성 공무원이죠. 아마 구급 공무원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 여자랑 결혼해서 더럽게 사람 짜증나게 하네. 거지 같은 XX가 다 있어. 꼭 찌질이 같아.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 발언이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 이제 한국 여성이 그러니까 한국 남자분이 대신 동사무소 주민센터에다 전화를 했는가 봐요.
근데 전화를 했는데 이제 상담이 끝나고 전화가 끊어진 줄 자기가 알고 혼자 말을 했나 봐요. 근데 그거를 녹음이 다 된 거야. 그 국제결혼한 남성 거기에. 그리고 이 국제결혼한 남성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중앙아시아 쪽의 어느 나라의 명문가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안 중에 부총리가 있을 정도로 명문가 집안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구급 공무원 있으신 분이 이렇게 국제결혼한 여성에 대해서 비하, 남자 여자 다 비하하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던 거죠.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거 보시는 거는 이것도 한 5월 28일이니까 얼마 안 됐네요. 2달도 안 됐는데 이게 풀 영상을 제가 봤어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미국 여성분이고요. 왼쪽에 있는 분이 아주머님이신데 한 30초, 1분 정도 가만히 뒤에서 서 있어요. 서 있다가 갑자기 그냥 발길질을 팍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외국 사이트에도 엄청나게 레딧인가요? 거기에도 유행이 돼가지고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참 황당한 아주머니입니다. 이유도 없어. 한참 가만히 뒤에 있다가 그냥 무릎 쪽을 발길질해 버렸어요. 허벅지를 발길질했네. 네,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사연도 있었어요. 어떤 한국 여성이 외국 여성에 대해서 휴대전화로 때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건 얼마 안 된 사건인데 이게 아마 레딧에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결혼한 커플이신 것 같고 여성분은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20대 중후반 여성이 임산부석에 이제 앉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외국인 여성께서 임신한 그 배지를 보여주면서 저 임신했어요. 앉아도 될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임산부석에 앉아 있는 여성이 그냥 앉아서 그 여성을 그냥 쳐다만 봤답니다. 그래서 외국 여성이 당신은 임신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마 임산부로 안 보이셨나 봐요. 그 외국 여성은. 그런데 그 한국 여성이 그냥 계속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던 소녀가 일어서서 외국인 여성한테 자리를 양보해 준 거죠. 그래서 외국인 여성이 이제 그 자리에 앉았는데 임산부 자리에 앉아 있던 여자가 폰으로 외국인 여성을 때리면서 야, 어떻게 해줄래? 그렇게 했답니다. 핸드폰으로 이제 뭐 때렸나 봐요. 정말 어이가 없다. 그냥 본인도 예를 들어서 임산부면 임산부를 하든지 임산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리를 비켜주는 게 맞는 거죠. 그 임산부석의 취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폭력을 가했다? 아, 정말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여성들이 지금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불만이 무의식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이쪽입니다. 그냥 어떤 여기도 외국인 여성이세요. 제가 국적은 기억을 안 나는데 흰 옷 입은 여성이 요거 다시 한번 보여야 되겠네. 그냥 어깨빵을 하고 간 거야. 어깨빵이 아니고 얼굴이 쳤네. 오른손으로. 그래갖고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쳤는데 이때 이제 학생들이 있었나 봐요. 500m인가 600m인가 쫓아가가지고 이 폭행자를 잡아가지고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답니다. 오른손으로 그냥 들고 때렸구나. 아무 이유도 없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때린 거예요. 나중에 경찰한테도 뭐 길을 비켜주지 않아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이 지금 무의식 중에 외국 여성에 대한 뭔가 분노가 있어. 이게 제가 볼 때 여우의 심포도 같은 느낌. 그리고 국제 결혼한 한국 여성, 외국 여성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불안감 등등 이런 것이 남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아줌마도 내가 봤을 때 나이가 좀 많아 보이는데 결혼 안 하신 분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하여튼 나라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여성분들의 분열은 좀 오래 걸릴 듯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이분이 쓰신 이유가 아마 그것 때문일 거예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여성들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려고 하면 내부 분열이 발생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EEJ. 오랑캐는 오랑캐로 제압을 해야 된다. 즉 여성분들이 지금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정상적인 여성들이 지금 어떤 뭐랄까요 페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싸워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 저는 이 싸움은 빨리 끝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페미 여성들이 입국 닫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목소리 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분위기죠. 아직까지는. 이익이 있어서 말로는 반페미 여성이라고 하지만 페미들 하는 행동과 여성 정책에 현재 만족하고 있으니 조용히 있는 거죠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그 나치들이 덮쳤을 때라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요거 한번 어떤 목사님이 쓰셨던 글이에요. 예전에 그 나치 히틀러가 활동할 때 썼던 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그 다음에 그들이 3인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3인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이 저는 거의 도매급으로 지금 매장당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여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정확한 비율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남자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본인이 나중에 결혼할 때 열심히 착실하게 저축하고 재테크도 하고 그러는 올바른 여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몇몇 폐악질을 하는 이런 FM들 때문에 지금 모든 여성들이 지금 도매급으로 지금 남자들한테 배척을 당하고 있어요. 역사는 저는 반복된다고 봅니다. 형태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역사를 또 배우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지금 방금 밑에 있는 글처럼 지금 많은 여성들은 FM에 대해서, 이 폐악질에 대해서 다들 침묵하고 있어요. 당장 자기는 페미가 아니니까. 당장 자기들은 피해받는 게 없고 오히려 이득을 보고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세요. 아예 그냥 남자들이 아예 그냥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예요. 이게 정말 여성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냥 남자들이 아예 그냥 믹타우나 국결해버리겠다는 이런 상황까지 왔을 때는 오히려 그들이 지금까지 침묵을 했기 때문에 이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자체를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반팸이라든가 정상적인 여성들이 계속적으로 침묵을 한다? 상황은 더욱더 악화될 겁니다. 이제는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목소리 안 내시면요, 여러분들도 결국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본인들을 위해서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겁니다. 하여튼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노산의 위험이야 유산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장애를 가진 아이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건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만일 결혼하게 된다면 30대하고는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이걸 알고 나면 못한다니까. 쉽지 않다니까.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제가 볼 때 적지 않아요. 이 정도로 유산 정도, 아이를 가지기 힘든 정도, 이 정도는 많이들 아시는데 이 리스크, 좀 건강하지 않은 아이가 나올 리스크는 잘 모르세요. 그리고 굳이 여기까지 와서 가끔 악플다는 사람들 보면 확실히 막바지에 다다라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요즘 보면 이제 거의 막바지 같아요.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여성분들 제가 볼 때 여기서 이제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느낌, 한 9분행선 정도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열차게 하면 여성 세력들 그리고 여성분들 무릎을 꿇지 않을까. 물론 좀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조금만 더 가열차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는 자료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자료가 뭐냐고 하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남한, 사우스코리아, 즉 1000명당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넘버를 나타낸 겁니다. 1000명당 몇 명이냐는 거거든요. 2000년 같은 경우는 요 가져온 거는 스태티스타, 여기 독일에 있는 통계 업체입니다. 사이트인데 여기가 좀 자료가 많아요. 자, 2000년도에는 1000명당 1.51이었어요.
2022년도에는 1000명당 37.6이에요. 3.76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경증, 중증 다 포함된 것 같아요. 중증만 하면 제가 볼 때 이 정도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37.6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면 증가폭이 얼마냐? 56.77이에요. 물론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관련되어서 이게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의사분들 말씀으로는 뭐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지금 많은 영향을 준 거는 노산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라고 100%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노산이라고 거의 대부분은 말씀하세요. 특히 이게 위험한 구간이 어디냐? 만 35세 이상부터 이 리스크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좀 감안하시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